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안녕하세요. 40대 암 환자 대표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 배우입니다. 치료받을 때 생각도 나고 또 웃음도 나고 방사선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연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부인께서 유방암 환자이신 보호자분이셨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와이프가 직장도 다니고 너무 멀쩡해서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까지 힘든 부분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좀 더 잘 보듬어 줄 걸 후회가 된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잘 이겨낸 와이프에게 진짜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을 밝혀도 되나 모르겠는데 메일 보내주신 소미 아빠님,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게 저희 팟캐스트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생생한 꿀팁들과 경험담. 이런 암방송 처음이야.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방사선 2탄인데요. 치료에 대한 궁금증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항암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혹은 점 뺄 때 이제 레이저로 탁 태워서 점을 빼는 것처럼 암세포를 그렇게 선별해가지고 태워 죽이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항암처럼 막 통증이나 오심, 구토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막막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방사선은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시거나 혹은 치과 치료 때 엑스레이 찍으시는 것처럼 좀 비슷한데요. 방사선을 쏘여서 생기는 통증은 없고요. 뭐 예를 들어 치과 치료 때 이를 너무 꽉 깨물어가지고 아프고, 네, 그런 거 말고는 근데 통증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뭐 전혀 아프지는 않습니다. 몸의 통증보다는요, 마음의 통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사선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DNA와 세포막을 파괴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 태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을 해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5시 20분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요.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피곤해서 자고, 그렇게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방사선 치료할 때 이제 진료 시간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때는 오전 일찍밖에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때 하다가 오후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치료 예약을 하면 다른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가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치료가 다 끝나신 분들이 이제 치료 종료되셔서 빠지면 그 자리를 이제 옮겨가는 거죠. 저는 이제 늦잠 자고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게 좋아가지고 오후 한 4시쯤 받았던 것 같은데, 이런 시간대를 선호하시는 게 개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뭐 박 PD님처럼 출근을 하시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시간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치료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전 일찍 받으시고 출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박 PD님처럼 퇴근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치료 횟수가 누적이 될수록 피로감이 계속 쌓이잖아요. 저는 집에 있어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치료받고 출근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요. 치료받고 나서 출근했습니다. 아니, 방사선 치료실은 분 단위로 다 예약이 되어 있잖아요. 또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예약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탈모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줄 아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같이 그 유방암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뇌로 전이가 돼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데 머리 부분에 치료를 좀 받으셨거든요. 근데 조사한 부위만 탈모가 생기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요, 2,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머리가 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체를 받을 때에는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항암과 방사선을 같이 치료하시는 분 중에서는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항암을 받은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항암 때문에 빠진 건지 방사선 때문에 빠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방사선 때문에는 머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봤는데요. 네,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요. 미혼이고 또 가임이 가능한 여성이라서 혹시나 자궁에 방사선 피폭이 있을까봐 치료할 때마다 납으로 된 이불 같은 걸 배에다가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병원마다 다른 게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조건인데도 납이불을 덮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불이죠? 별 다른 건 없고요. 그냥 무릎 담요 같은 크기의 모포? 제 기억엔 지금 그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배에다 덮으면 이렇게 묵직한 게 되게 안정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방사선 치료를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한 부위에 조사를 하긴 하지만 혹시나 방사선이 튈까봐 이제 덮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치료를 받을 때 매번 덮다가 딱 한 번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덮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받는 한 5분 정도? 얼마나 불안하던지 제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방사선실 들어가자마자 납입을 덮어달라고 제가 먼저 이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지난주 30대 그 젊은 부부가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간절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는데 골반과 생식기를 포함한 부위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또 개인차이긴 하지만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불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혹은 가임기 여성이신 분들은 이런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나면 혹시 모르는 피폭 때문에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있어서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치료가 끝난 후에 1년 정도 후에 임신을 하셔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금슬 좋은 부부분들 부부 관계를 해도 되는지 네. 물어보셨는데 저도 엄청 귀를 쫑긋하고 세우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해도 되지만 네네. 뭘 해도 되지만 해도 되지만 골반을 포함한 이렇게 생식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후에 한 4에서 6주 정도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 기간 중에는요, 주 1회 방사선 종양내과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요. 그때 이제 몸무게도 재고, 피부 상태 체크해 주시고, 팔의 림프 부종 여부를 보기 위해서 팔 둘레까지도 이렇게 재곤 합니다. 이때에는요,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질문이라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도 되는데, 질문들 종이에 미리미리 적었다가요, 가시는 게 좋은데, 저는요, Q&A를 A4 용지에다가 미리 한 2-3장 정도 되는 분량을 적어서 가져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궁금한 게 많으셨어요? 아, 그럼요. 아.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장 드리고 제가 한 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부들부들 떠시면서 이거 제가 적어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니요, 선생님, 제가 적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스피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할 때는요, 기본적인 거,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또 치료의 원리 이런 거는 미리 공부하고 가시는 게 좋고 네.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기는 이제 부작용이라던가 관리법,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은 기재를 했다가 가시는 게 좋고 기타 다른 질병이 있어서 복용하시는 약들 또 약 그 바르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치료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서 치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박 PD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떠한 질문이라도 다 상담을 해도 된다라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진료실에 갔죠. 가서 듣기도 전에 웃음 나는데. 아니 제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보톡스를 맞아도 되냐 이거를 방사선 종양내과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선생님의 그 황당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맞으셔도 되지만 이제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톡스는 치료 끝나고 맞으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박 PD님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솔찬히 있어요. 저 말고 많이 봤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실걸요? 저만 또라이가 아닐걸요? 아니 저는 이제 보톡스 필러 이런 거를 맞아본 적이 없어서 이때는 치료와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라도 다 상담하셔도 되는데 이 미용적인 이런 시술,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은 치료 종료 후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자로서 이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다음에 같이 한번 가볼까? 네. 방사선 치료는 종양세포를 죽이지만요. 정상세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전신 피로감, 식욕 부진 이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방사선 치료 부위에 국한돼서 나타나는데요. 부작용이 의심이 되면 주치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처방이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급성 부작용 같은 경우는 주로 방사선 치료 도중에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이고요. 치료 완료 후에 1, 2개월 내에 대부분이 완화가 되는 이제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만성 부작용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완료가 된 후 3개월 또는 그 이후에 아주 소수의 환자에게서 그 증상이 나오는데요. 이런 증상은 자칫하면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겪으시는 급성 부작용으로는요, 피부 트러블이 있는데요. 여름 해수욕장에서 햇볕을 탔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데요. 네네. 피부 색상 변화나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마다 치료 부위 조사량, 치료 기간, 복용약이나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후 2주 지난 후부터는요, 피부가 붉게 변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땀샘 이상이 발생하고요. 땀샘 분비가 억제되면서 뜨거운 듯한 느낌이 난대요. 네. 이때 이제 건성 피부염이 많이 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또 피부가 짓무르거나 수포가 생겨서 습성 피부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다행인지 2단계까지 가고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피부 짓무르거나 수포 생기신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아플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조사한 부위가 붓거나 열나거나 뭐 가렵거나 이게 붉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잖아요. 네. 찬물에 그 담그기 전에 그 몸 안에 그 열감이 그 남아 있을 때 막 후끈거리고 뜨겁고 막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붓덩이를 안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 부분만. 네. 네. 이런 피부 트러블은요, 그래서 수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 기간 중에 치료 부위의 피부는요, 굉장히 약해지고 쉽게 자극을 받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찬 물병을 손수건에 감싸서 대주거나, 약간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물로 짧게 샤워를 하면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뭐 핫팩이나 냉팩 이런 거를 피부에 바로 대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기보다는 부드럽게 두드려서 이제 말려주시고 가려우면 이제 긁지 마시고 이제 손바닥으로 살살 좀 두들겨 주시고요. 피부 당김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ER 크림이나 엑스덤, 스트라타 등 이제 처방을 받아서 혹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보습 크림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발라주시면 부작용이 많이 완화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처방을 해주지 않고 피부 상태를 보고 처방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이 없으시길래 전 처음부터 여기 당기는데요 막 뗐었어요. 그랬더니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따로 처방은 해주시질 않았고요. 그냥 그 설명해 주실 때 약국에서 사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약국에 갔더니
보험이 되는 크림과 보험이 안 되는 크림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엑스덤이라는 크림을 발랐는데 걔는 보험이 안 돼요. 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왠지 그때는 막 돈을 아껴야지 이런 것보다 난 소중하니까 난 좋은 거 왠지 비싼 게 좋은 것 같은 맞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사서 썼거든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저는요, 이 ER 크림을 냉장고에다가 보관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또 집에 가면 약간 뜨거운 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게 가슴에다가 촥 발랐죠.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전 그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ER 크림은 가급적이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방사선 치료 중에는요,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또 손상이 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부위에는 비누라든가 일반적인 로션, 향수, 화장품, 베이비 파우더, 선크림 이런 것들은 바르시지 않는 게 좋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는요, 이 ER 크림도 바르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요. 까지거나 벗겨진 피부는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연고를 발라주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르시기 전에 반드시 방사선 간호사실이나 방사선사 분들께 꼭 문의를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의 안전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천연 제품들, 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요. 꼭 의료진께 문의를 하시고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피부 트러블 중에서 붓거나 열나거나 이런 것들은 참을 수가 있는데 간지러운 거 네. 그거는 정말 참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네.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가장 느리기로 유명한 애 네. 누구죠? 나무늘보. 나무늘보. 걔네 정말 느려요. 보면은 바닥을 기어갈 때도 그 나무를 탈 때도 정말 속 터지게 느린데 얘네들도요, 간지러울 때는 이 겨드랑이를 긁는데 똑똑똑똑똑똑 얼마나 스피드하게 잘 긁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긁고 싶은 거에 대한 이 욕망은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간지러운 거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긁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긁지 마시고요. 탁탁탁탁탁탁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의 염증들은요, 방사선 치료가 끝난 후에 일주일 정도 되면서 절정을 이루면서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붉은색이 서서히 적색이 되고 햇볕에 탄 것처럼 거뭇거뭇하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색상의 변화는 1, 2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원래의 피부색으로 돌아오고 감각들도 다 돌아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방사선 치료 끝난 지 1년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의 남아있진 않은데 아직 저도 약간 그 햇볕에 탄 것처럼 조사받은 부위가 좀 색깔이 좀 변하긴 했어요. 다행히 저는 그 색상 변화는 없어서 좀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나고 1년에 한 번씩은 방사선과도 진료를 봐요. 그때는 이제 진료실 가면 림프 부종 유무나 이런 피부 색상 이런 것도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 괜찮다고 시간 지나면 다 돌아온다고 하셔서 뭐 저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색상 그거 돌아오는 거야. 네, 그리고 암 치료가 끝난 암 환자의 41% 정도가 중간 정도 이상의 피로를 느낀다고 국립암센터에서 조사가 됐다고 자료를 봤어요. 뭐 우울증, 수면장애, 영양불균형, 통증 이렇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특히나 방사선 치료 시에는요.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초반에는 거의 필요를 못 느껴서요. 이거 괜찮네, 할만하네? 약간 만만하게 봤다가 횟수가 누적될수록 이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완전 눈이 이렇게 퀭해지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고요. 엄청나게 피곤한 거예요. 입술 이렇게 다 부르트고요. 피곤한 게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저는 항암하고 수술 받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항암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건지 방사선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건지 잘 몰랐지만 방사선 치료는요. 시간이 짧지만 3주 이상 또 주 5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또 다음 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또 잘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제 병원이 집이랑 가까워서 통원하기는 참 편했거든요. 근데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제 뭐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직접 운전도 하시고 정말 힘드실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병든 닭이 되어 갔었어요. 눈이 퀭해가지고. 예. 저는 나무늘보. 아니 이럴 때는요. 충분한 휴식과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요. 피로감을 느끼면요. 활동량이 줄죠. 그다음에 잠도 못 자고 근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잠을 많이 자는 건 안 되고요. 30분 이상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방사선 치료 받을 때 낮잠을 거의 2시간씩 2타임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나 봐요. 2시간씩 2타임. 그래도 피곤했어요. 오랜 투병 때문에 침대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오히려 활동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근력도 떨어지고 더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운동을 통해서 활동량을 좀 늘려주시고 신체 기능이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로감을 회복해야지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네 몇 바퀴를 돌고 씻고 자니까요. 숙면에도 좋고 또 근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환자분들은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너무 누워만 계시거나 그러면은 더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누워 있어가지고. 종양은 정상 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까지 흡수하는 소모성이 매우 큰 질환이래요. 그래서 그런 종양 자체의 질환 때문에도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요. 특히 방사선 치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이렇게 음식물 섭취가 힘들어져서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 섭취가 힘드시더라도 소화가 쉽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꼭 드시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이럴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높고 고단백 음식을 드시는 게 이제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전혀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분께 말씀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처방을 또 해주십니다. 저는 항암 때 워낙 입맛을 잃어서 그때 비하면 방사선 정말 수월하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입맛을 잃었을 때는 처방으로 입맛 돋우는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알아요. 네. 근데 이 입맛 돋우는 약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밥을 더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향과 그 맛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예요? 네네네. 저도 그 의사 선생님이 정 입맛이 없으면 입맛 돋는 약이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는 호르몬제를 먹고 있잖아요. 호르몬성 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방을 따로 그건 안 해주신다고 하고 왜요? 저는 모르겠어요.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양제를 받았는데 영양제도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거 아세요? 바닐라 맛, 딸기 맛, 커피 맛,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커피 맛이 제일 먹기 좋다고 커피 맛을 처방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커피 맛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먹을만 했는데 이것도 또 호불호가 또 많이 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치료 중에 고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 이런 육류에는 좋은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방사선 치료 중에는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5대 영양소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육회공, 남해살은 딱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생선회, 육회 맛있겠다. 너무 맛있잖아요. 선생님께 육회나 생선에 나름씩 먹어도 되는지 여쭤봤었는데요. 방사선 때는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항암제 치료와 병행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네.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생선의 육회, 또 생과일, 생채소 이런 것들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의료진들이 음식 제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음식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방사선 치료 중에 홍삼 액기스, 상황버섯, 녹즙, 이런 보조식품을 먹어도 되나요? 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이제 홈쇼핑 매니아로서 예전에는 이런 보조식품, 뭐 진액, 농축액 이런 것들 많이 먹긴 했거든요. 네. 근데 암 환자가 되고 나서 제가 안 먹는 것들이 이런 건강 보조식품, 진액, 농축액인데요. 간 기능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때는 부정적인 역할이 있을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종합 영양제 또 비타민 등의 이게 과잉 복용도 간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보면은요, 한약, 농축액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네. 홍삼, 인삼, 산삼, 수삼, 어휴. 버섯물 네. 많이 드시죠? 차가버섯, 상황버섯, 뭐 영지, 동충하초, 아가리쿠스, 아가리? 네. 또 녹즙 같은 경우도 케일, 신선초, 뭐 노니 주스, 네. 돌미나리, 뭐 달인 거로 따지자면 뭐 염소, 개소주, 뱀, 고양이, 뭐 붕어, 잉어, 장어, 가물치 뭐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데요.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진짜 많네요. 한 번씩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몸에 좋으니까 먹어봐라 이런 거. 자, 암 걸리기 전에는 피곤할 때 홍삼 액기스 저는 자주 마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스스로 보약을 사서 저는 소중하니까요.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간 기능 문제나 또 전 이제 호르몬제 복용 때문에 이제 홍삼 액기스를 못 먹어가지고 좀 서운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저는 확실히 힘이 났었거든요. 요즘 못 먹어서 비리비리는 아닌데 요즘 야채도 해독 주스, 마녀 주스, 뭐 다양한 주스들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채소를 끓여서 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일부 채소는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하고 치아에 이게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도 튼튼하고 목 넘김도 좋은데 왜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선한 야채는요, 적정량으로 신선한 상태로 골고루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저도 좀 끓인 거는 약간 별로 생긴 것도 별로라서 안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채를 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저희 의사 선생님이 소처럼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채도 소처럼 많이 드시면 마블링이 좋아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치료받은 쪽에 갈비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사선 조사 부위가 부딪히거나 혹은 잘못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 황 배우가 다시 킥복싱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킥복싱이 너무 과격한 운동이라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골절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되는데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아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숨 쉬는 요가나 이런 거 저는 답답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좀 과격한 운동을 좋아하는데 근데 주의하기는 해야죠. 왜냐면은 이제 호르몬 치료도 하고 있어가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있고 방사선 때문에 이제 약해져서 골절 위험도 있어서 뭐 살살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돼요. 가장 무서운 림프 부종도 방사선 치료의 한 가지의 부작용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림프절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런 림프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팔 부위가 부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방사선 치료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수술법과 뭐 림프 절제 정도, 방사선 치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 때문에 림프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적이죠. 왜냐면 림프 부종 때문에 팔이 한번 붓게 되면요.
그 붓기가 평생 가라앉지가 않아요. 고무장갑 불어넣은 네, 것처럼 네. 빵빵해지는데 저는 그 유방암 수술 그다음에 자궁 내막암 수술을 해서 림프를 제거를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방사선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팔 쪽에 받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팔에 이 당기는 정도 그다음에 약간 아직 인파가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당기는 정도는 오징어를 그 불에 구우면 이게 한쪽 면이 이렇게 싹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구부러진 쪽으로 이렇게 피려고 그러면 안 펴지잖아요. 그것처럼 겨드랑이 부분에 팔이 당겨서 잘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나요, 현재. 네. 네,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어깨 스트레칭이나 림프 팔 운동이나 마사지를 해주시면은요, 이럴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팔과 손이 붙는 부종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부종이 발생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 부작용 있잖아요. 이제 뭐 3개월 이상 또는 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땀샘이 파괴되고 만성 이제 림프 부종, 방사성 폐렴, 섬유화, 표피혈관 확장증, 심근염, 방사선으로 인한 2차 주기. 말도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의 모양과 촉감이 변하게 되고요. 뭐 유방의 작은 혈관들의 손상으로 인해서 거미 모양으로 이렇게 붉은 혈관들이 보일 수도 있고, 유방 촉감이 단단해지거나 크기가 감소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심장과 폐에 피폭이 돼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도 좀 이상하시면 바로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반드시 진료 보세요 이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해주실 거니까요. 16화 미쳤어 선샤인 편에서 저희가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기간 중에나 혹은 치료 후에도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는 꼭 양산이나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적어두셨다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